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손안의 스마트폰은 언제든 세상과 연결해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편리함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불안과 공허함도 함께 커져만 갑니다. 왜일까요? 문명은 최고로 발달했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왜 그만큼 따라오지 않을까요? 사실 이 모순을 벌써 100년 전에 정확히 꿰뚫어 본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문명이 우리에게 안정과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우리 안의 본능적 욕구와 에너지를 억누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억눌린 감정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 불안, 분노, 우울, 불행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심리학자 누굴까요? 네, 바로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세상에 처음으로 펼쳐보인 인물입니다. 프로이트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의식적으로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꼭대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물 아래 더 거대하고 강력한 무의식이야말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하는 진짜 힘이라고 했죠. 그는 수많은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불안, 반복되는 실수,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들 속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 억눌린 욕망, 상처받은 자아 같은 무의식의 흔적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때때로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탓에 심리학을 어렵게만 느끼는 독자들도 많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통찰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가장 쉽고 친절하게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강희안 작가의 프로이트의 감정 수업입니다. 이 책의 작가 소개가 재밌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면 알 수밖에 없는 알려진 작가의 두 번째 필명이다. 프로이트의 감정 수업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로필은 생략한다. 네, 그래서 더 상세한 소개는 하지 못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의 뿌리만 알면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종종 감정 문제를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강희안 작가는 프로이트를 빌려 말합니다.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무의식에 있다고. 상처받은 자존감이 분노로, 결핍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과정을 무의식이라는 거울로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감정의 폭풍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무의식, 억압, 방어 기제 같은 개념들을 우리의 인간관계, 감정 문제, 또 흔한 심리 현상과 연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독자들은 이 과정에서 나도 몰랐던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인간 프로이트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프로이트가 어떤 상처와 통찰 속에서 지금의 사유를 만들어냈는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3부는 무의식, 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 프로이트의 핵심 이론을 좀 더 쉽게 정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제가 경험했듯 당신도 프로이트의 생각을 접하며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무의식과 마주하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주인, 무의식.
아침에 눈을 뜨며 다짐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지내야지.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소한 일에 짜증이 솟구칩니다. 이번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어김없이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마치 내 안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제되지 않는 존재가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마음이라는 집의 작은 방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작은 방의 가구만 보고 전체를 알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굳게 잠긴 지하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릴 때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던 서러움,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참아야 했던 분노, 어른들에게 나쁘다고 배워 억눌러온 욕망들, 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하실에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문을 열고 올라와 우리의 일상과 관계에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연애에서 늘 나쁜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의 선택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그 상처 속에서 익숙함을 찾고 그 익숙함을 안정감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인이 나를 힘들게 할 때조차 부모와의 안정감을 떠올리며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관계는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파괴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지금 이 순간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무의식은 꿈, 말실수, 농담, 반복되는 삶의 패턴 속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꽁꽁 숨겨져 있던 무의식이 의식의 틈을 비집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은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찾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화가 났다면 그 말이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소한 실수를 크게 부끄럽게 여긴다면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고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내 감정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식적 노력은 자아라는 집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아가 약한 사람의 특징. 당신은 정말 자기 삶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감정이 휘둘리며 사나요? 우리는 마음은 하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맛있는 피자를 참는다고 해서 우리는 피자를 싫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피자를 회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본심은 피자를 좋아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첫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즉, 흥적인 쾌락만 좇는 어린아이 같은 원초아입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해야겠어라고 떼를 씁니다. 그 반대편에는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외치는 두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완벽주의 도덕 선생님 초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세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중재자 자아입니다. 원초아는 제멋대로인 어린아이이며 초자아는 도덕 선생님입니다. 이 둘의 욕구를 중재하여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자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아의 목소리는 너무 작거나 힘이 없습니다. 자아가 약한 사람은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체중 관리 중인데 또 야식을 먹어버렸다. 화를 참지 못하고 또 말을 함부로 했다. 와 같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자아가 너무 경직된 사람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해야 하고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극심한 불안에 빠집니다. 원초아와 초자아 둘의 중간을 조종하는 사람이 자아가 단단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특성을 가집니다. 감정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습니다. 욕구를 인정하되 현실에 맞게 조절합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응합니다. 자아를 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관찰입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감정이 어디서 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두 번째는 선택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일까? 하루만 자고 생각해 볼까? 아니면 1시간 뒤에 결정해 볼까?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수용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입니다. 실수했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음엔 더 잘해보자.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개선점을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며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강한 자아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완벽을 강요하는 내면의 목소리, 초자아. 당신 머릿속에서 이러면 안 돼, 더 완벽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작은 실수에도 밤잠을 설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부모와 사회에서 배운 도덕과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와 같은 가르침이 모여 만들어진 내면의 엄격한 심판관입니다. 내면에 있는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들은 24시간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합니다. 이 심판자는 양심과 이상적 자아라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양심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행동을 통제하고 어겼을 때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이상적 자아는 모모가 되어야 한다는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며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건강한 초자아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도록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삶이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발달한 초자아는 완벽주의자를 만듭니다. 100점이 아니면 의미 없어.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극심한 자책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비판이 두려워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의 가장 혹독한 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문을 안 잠그고 왔나? 손을 충분히 씻었나 같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은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초자아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안에서 울리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을 비판하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같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루에 5번 자책한다면 그것을 3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100점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점, 80점도 충분히 잘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를 키워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 대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 경험을 통해 배우면 된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신에게 화를 내는 대신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초자아의 과도한 요구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문, 전의식. 왠지 저 사람은 신뢰가 안 가. 뭔가 찜찜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안해. 살다 보면 이런 직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울리는 작은 경고음 같은 감각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지만 문득 열릴 때가 있죠.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전의식입니다. 전의식은 의식도 무의식도 아닌 그 사이의 흐릿한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떠오르는 기억, 설명하기 힘든 감정, 막연한 직감이 바로 이 영역에서 올라옵니다. 전의식의 신호는 무의식이 의식에게 건네는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잡으려면 먼저 몸의 감각을 살펴야 합니다. 불안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긴장할 때 어깨가 뭉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마음은 때때로 자신을 속이지만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작은 신체 반응은 무의식이 보내는 초인종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미묘한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우울해졌어.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런 순간은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위로 잠시 떠오른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감 또한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왠지 꺼림칙해. 설명할 수 없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직감은 때로 경험과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조합되어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논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레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 활동은 전의식을 탐색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하고 시를 쓰는 행위는 의식의 검열을 비껴가며 무의식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명상이나 깊은 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잠잠해질 때 내면의 미세한 신호가 더 또렷이 들립니다. 다만 무의식을 억지로 끌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의식은 억압이나 재촉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수줍은 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게 기다려야 합니다.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성급히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의미는 시간이 흐른 뒤 서서히 이해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회가 허락하지 않아 눌려있던 욕망, 오래된 기억,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를 하나씩 꺼내 마주하고 다루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더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숙제이자 성장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문명을 얻은 원시인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과연 원시 시대에 사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문명사회에 사는 게 좋은 걸까? 법과 제도는 우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과학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오히려 현대사회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불안과 우울,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역설의 원인은 문명의 본질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킨 대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문명이 유지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본능, 즉 성적 욕망과 공격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공격성을 아무런 제약 없이 표출한다면 사회는 즉시 파멸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명은 법, 도덕, 종교와 같은 정교한 장치를 통해 개인의 본능을 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외부의 금지와 규칙은 내면화되어 우리 마음속의 경찰관인 초자아가 됩니다. 이 초자아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이나 욕망을 품기만 해도 우리를 공격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죄책감이야말로 문명이 개인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만성적인 불안의 근원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능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얻는 강렬한 행복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대신 문명이 제공하는 안전과 안정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거래였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끊임없이 출구를 찾으려 합니다. 초자아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능과 도덕 사이에서 무의식은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 공허함은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문명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숙명적인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긴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거나 문명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원시적 사회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매일 생존 자체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보다 지금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술, 학문, 일과 같은 승화의 활동을 통해 본능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안을 찾고 문명과 본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충동을 창조로 바꾸는 마법, 승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종종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성적 충동이나 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런 충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렬한 에너지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억압만이 방법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승화는 원시적인 성적 충동이나 강렬한 감정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어기제입니다. 강물이 막힌 길을 피해 새로운 길로 흐르듯이 성적 에너지도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창조자들이 강렬한 성적 에너지를 예술로 승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미켈란젤로의 조각, 베토벤의 음악에는 승화된 성적 에너지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요. 승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직접적인 성적 만족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부적절할 때입니다. 정신은 그 에너지를 다른 창조적 활동으로 돌리도록 유도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운동하기, 사회활동하기 등이 모두 승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승화는 억압과 다릅니다.
억압은 충동을 무의식에 가두고 없는 척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화는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억압은 에너지를 막아서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승화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이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승화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에 열정을 쏟거나 취미에 깊이 몰입하고 춤을 추거나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꾸는 모든 창조적 활동이 승화의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 에너지를 건전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이나 충동, 성적 욕망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이 에너지를 무조건 억누르면 우울과 신경증을 낳고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먼저 당신 안의 성적 에너지를 긍정하세요. 그것은 죄책감을 느낄 대상이 아닌 당신을 존재하게 한 순수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건강한 관계를 통해 나누거나 창조적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등 건설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겪는 약간의 시행착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림, 음악, 글쓰기 같은 창작 활동은 내면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춤, 요가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 역시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 열정을 쏟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차원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적 에너지는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이 에너지를 억압하지 말고 승화시켜서 더 풍요롭고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 보세요. 당신 안에 잠재된 힘이 어떤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시도해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소녀는 어떻게 심리학자가 되었나?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제국의 작은 마을 프라이베르크. 한 아이가 양막을 뒤집어 쓴 채 태어났습니다. 양막은 아기를 감싸는 양수주머니로 보통은 출산 과정에서 터지지만 드물게 그대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파는 이를 불길한 징조라 여겼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꿀 위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훗날 그녀의 말은 맞아떨어집니다. 그 아이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탐험하며 무의식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말리아는 20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야코프는 40세의 양털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프로이트는 어머니의 각별한 애정을 받았습니다. 아말리아는 깊은 애정을 담아 아들을 황금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황금 같은 아이라는 뜻으로 프로이트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보여주는 애칭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고전소설 속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비극보다 더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2번의 결혼을 했고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2 아들이 있었죠. 그중 큰아들 에마누엘은 프로이트의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프로이트의 어머니가 20세였는데 이복형도 20세였습니다. 어린 프로이트에게 이복형은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연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가 3세 때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때 느낀 절망감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장면, 프로이트가 훗날 회상한 이 기억이 그의 평생 이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린 시절의 분리불안,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애착, 그리고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 이 모든 것이 훗날 세상을 뒤흔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프로이트가 4세가 되던 해 그의 가족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비엔나로 떠났습니다. 당시 비엔나는 왈츠와 오페라, 카페 문화로 유명한 화려한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프로이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거리에서 한 남자가 아버지의 모자를 떨어뜨리며 유대인 놈은 비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모자를 주워 쓰고 길을 비켜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길을 비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버지가 영웅처럼 맞서 싸우기를 바랐습니다. 이때 어린 프로이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그런 약한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훗날 그가 양가 감정이라고 이름 붙인 복잡한 감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프로이트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는 물론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마치 언어 수집가 같았죠. 특히 괴테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푹 빠져 살았는데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의 글에 문학적 감수성을 더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면 우리 내면에도 원시적 욕망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18세 소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1873년 프로이트는 비엔나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합니다. 사실 의사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당시 유대인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괜찮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묘한 법. 그는 에른스트 브리케 교수의 생리학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진짜 과학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브리케는 모든 생명 현상을 물리학과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철저한 과학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스승으로부터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과학적 사고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마음도 어떤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대부분 단순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뭐. 신의 뜻일 거야. 하지만 프로이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분명한 작동 원리가 있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근본적인 법칙이 숨어 있다. 그의 내면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가한 세 번째 모욕의 의미. 프로이트는 자신이 인류에게 세 번째 모욕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렸고 다윈이 인간을 특별한 창조물에서 진화의 산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자아는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인간의 자기 인식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 모욕은 사실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무거운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복잡하고 모순적인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의식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보여준 셈입니다. 프로이트의 탐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과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의 새로운 발견들도 결국 프로이트가 제기했던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인간은 무엇이며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영원한 질문 말입니다. 이는 인류가 끝까지 답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비엔나의 작은 진료실에서 시작된 한 의사의 호기심이 인류의 자기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로이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특정한 이론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임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모두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탐험가입니다. 프로이트가 그어놓은 초기 지도를 참고하면서도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여행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더욱 진실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탐구의 여행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진정한 자유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드가 있던 곳에 자아가 있어야 한다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희안의 프로이트의 감정 수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첫눈이 내렸죠. 금세 도로와 지붕을 하얗게 덮어버린 풍경이 참 예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가족들이 생각나서 왠지 마음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겨울의 하얀 눈은 아름답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 조금은 가혹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올겨울의 눈은 굳은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농작물들에게는 너무 무겁지 않게, 고단한 하루를 견디는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매섭지 않게, 그저 적당한 온기와 적당한 쉼을 허락하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새순이 돋아날 즈음에는 우리가 지나온 이 겨울을 그래도 고마운 계절이었다 라고 조용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